혹시 오늘도 성공하는 모닝 루틴, 한 달 만에 인생 역전하는 법 같은 영상을 찾아 헤매셨나요? 우리는 인생이 엄청나게 복잡한 미적분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해답도 복잡하고 거창해야만 한다고 믿죠. 살을 빼려면 덜 먹고 움직여라. 돈을 모으려면 덜 쓰고 더 벌어라. 이런 단순한 진리는 왠지 시시해 보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싼 다이어트 약을 찾고 복잡한 투자 비법을 찾아다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인생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 단순함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하드 모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렸을 때는 그냥 재미있으면 웃고 슬프면 울고 배고프면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먹으면 살찌는데 어떡하지? 지금 웃으면 가볍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는 건 약해 보이는 거 아닐까? 단순했던 행동들이 하나하나 복잡한 계산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지 못했던 인생의 치트키 8가지를 뇌과학과 심리학으로 증명해드립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되면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은 놀랍도록 가벼워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우리는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아니, 중독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눈앞에 있어도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야 라고 의심하죠.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칼로리를 줄이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가 너무 시시해서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키토제닉, 저탄고지, 16대 8 다이어트 같은 복잡한 방법들을 찾아 헤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노력 정당화, effort justification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쉽게 얻은 건 가치가 없고 어렵게 얻은 것만 진짜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일수록 더 효과적일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CEO들이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를 아시나요? 스티브 잡스의 검은 터틀넥, 마크 저커버그의 회색 티셔츠. 그들은 오늘 뭐 입지? 라는 사소한 결정에 뇌 용량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뇌는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개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사소한 것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이것을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고 합니다. 당신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혹시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하느라 30분씩 쓰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시간이 모이면 한 달에 15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책 한 권은 너끈히 읽을 수 있죠. 복잡함은 우리를 똑똑해 보이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수록 오히려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역설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진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할수록 더 멀어진다. 잠이 안 올 때를 생각해보세요. 자야 해 할수록 정신은 더 말똥말똥해지죠. 사랑받고 싶어서 매달릴수록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도망갑니다. 수영장에서 물에 뜨려고 발버둥 칠수록 몸은 가라앉습니다. 이게 바로 노력의 역설입니다. 인생은 짓궂게도 너무 힘을 주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빼고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것을 역설적 의도, 패러독시커, 인텐션라는 치료법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절대 자지 마세요, 최대한 오래 깨어 계세요 라고 지시하면 오히려 긴장이 풀려서 잠이 온다는 겁니다. 말 더듬는 사람에게 더 심하게 말을 더듬어 보세요 라고 하면 역설적으로 증상이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하면 뇌는 그것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불안과 긴장이 높아지고 오히려 실수할 확률이 커지는 거죠. 반대로 안 되면 어때? 라는 여유를 가지면 뇌는 이완되고 본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큰 경기에서 즐기고 오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무언가 꽉 쥐고 계신가요? 모래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제 그 손에 힘을 좀 푸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손에서 힘을 빼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가 남는 걸까요? 그 답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날씨부터 타인의 마음까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밖에 없다. 내 뜻대로 되는 일과 안 되는 일. 교통체증?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지 화를 낼지는
내가 정할 수 있죠. 타인의 비난?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무시할지, 상처받을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도를 타는 서핑 실력은 키울 수 있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반대로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거든요. 인생의 고수들은 통제할 수 없는 80%는 과감히 신의 영역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20%, 나의 태도와 행동에만 집중합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비가 올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없지만 우산을 챙길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할지 말지는 완전히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 일할지 말지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구분만 명확히 해도 당신의 정신 건강은 극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리듬인데요. 이게 무너지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당신이 잠든 사이 뇌 속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밤에만 오는 청소부처럼 뇌 척수액이 뇌세포 사이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냅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뇌는 청소를 잘하려고 스스로 쪼그라들어서 물기를 만듭니다. 뇌세포 사이 공간이 최대 60%까지 넓어지면서 마치 하수도 청소하듯이 노폐물을 쓸어내는 거죠. 그런데 잠을 줄여서 성공하겠다고요? 그건 청소부가 일할 시간을 안 주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일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만 잠을 설쳐도 멍하고 예민해지는 이유가 바로 뇌 속에 대사 쓰레기가 쌓여서입니다. 이 쓰레기 중에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도 있는데 이게 쌓이면 나중에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교수 연구팀은 생쥐 실험을 통해 이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잠을 자는 생쥐의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독소 제거 속도가 10배 이상 빨랐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은 창의력, 기억력, 집중력이 모두 떨어집니다. 그뿐인가요? 면역력도 약해져서 감기도 잘 걸리고 살도 잘 찝니다. 잘 자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슈퍼컴퓨터인 뇌를 정비하는 가장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오늘 밤부터 7시간은 꼭 주무세요. 그게 내일의 당신을 더 똑똑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니까요. 그런데 잠을 충분히 자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쫓아 헤맵니다. 과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뇌과학의 대답이 충격적입니다. 취직만 하면 행복할 텐데, 로또만 되면 행복할 텐데, 우리는 행복을 저 멀리 있는 목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행복은 금방 사라지는 휘발성 감정일 뿐입니다. 복권에 당첨돼도, 큰 사고를 당해도 인간의 행복도는 약 6개월이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쾌락저금이라고 하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로또 당첨자와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의 행복도를 1년 후에 측정했더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 뇌는 어떤 상황에든 적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엔 신나지만 한 달 지나면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승진을 해도 한두 달 지나면 새로운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이게 바로 쾌락의 트레드밀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인 러닝머신처럼 우리는 행복을 쫓아 달리지만 결국 제자리입니다. 행복을 쫓아다니는 건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잡으려고 뛰어가면 도망가고 멈춰서면 내 발밑에 있죠. 행복은 성취가 아니라 몰입하고 있는 과정 그 자체에서 옵니다. 무언가에 푹 빠져서 땀 흘리고 있는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집중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행복이었던 겁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것을 플로우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미래 어딘가에 숨겨둔 보물처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는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과거의 기억. 과연 그게 진실일까? 내 기억은 정확하다고 믿으시나요? 죄송하지만 당신의 뇌는 사기꾼 기질이 다분합니다. 기억은 CCTV 녹화 영상이 아니라 매번 새로 써지는 위키백과 문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뇌는 현재의 감정을 섞어서 기억을 조금씩 편집합니다. 심지어 없던 일도 있었던 일처럼 믿게 만드는 건 식은 죽 먹기죠.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어린 시절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가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들도 그 이야기를 확인해 주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참가자의 25%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심지어 그날 입었던 옷까지 묘사했죠. 우리 뇌는 현재의 감정에 따라 과거를 재해석합니다. 우울할 때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도 어둡게 변색되고, 행복할 때는 힘들었던 과거도 좋은 경험으로 재탄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어차피 기억이 편집되는 거라면 굳이 우울한 장르로 편집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비극으로 기억할지, 성장을 위한 반전 드라마로 기억할지는 현재의 편집자인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트라우마 치료에서는 이 원리를 활용합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되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존자다. 그 경험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이렇게 내러티브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당신은 과거의 죄수가 아니라 현재의 편집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운전대는 감정이 잡고 있고 이성은 조수석에서 잔소리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정의 90%는 무의식과 감정이 처리합니다. 이성은 나중에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 라고 포장만 해주죠. 하버드 대학의 제럴드 잘트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의 95%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왜 그 옷을 샀는지, 왜 그 사람이 좋은지, 왜 그 메뉴를 선택했는지 대부분은 논리적 이유가 아니라 그냥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서 뇌는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이죠. 이 옷이 실용적이라서, 이 사람이 성실해 보여서, 이 음식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이 사람이다 싶거나 이건 쎄한데? 하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십 년간 쌓아온 빅데이터의 결과물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의 책 블링크에서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미술 전문가들은 가짜 조각품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과학적 검증에는 14개월이 걸렸죠. 전문가의 직관이 과학보다 빨랐던 겁니다. 그러니 가끔은 머리 아픈 논리보다 당신의 뱃속에서 올라오는 그 느낌을 믿으세요. 그게 슈퍼컴퓨터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는 직감이 들면 그냥 믿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이 이미 수백 가지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발견한 80대 2시대 법칙. 이건 인생의 만능 치트키입니다. 당신 옷장의 옷 중 20%만 80%의 시간 동안 입고 당신 인간관계의 20%가 행복의 80%를 줍니다. 당신이 하는 일의 20%가 성과의 80%를 만들어냅니다. 나머지 80%는요? 솔직히 말하면 소음이고 낭비입니다. 모든 걸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에게 진짜 중요한 핵심 20%만 남기고 나머지는 대충 하거나 버리세요.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복귀했을 때 70%의 제품 라인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맥,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라는 핵심 제품에만 집중했죠.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은 몇 개나 되나요? 대부분은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SNS 확인하기, 의미 없는 회의, 안 친한 사람과의 억지 약속, 이런 것들을 과감히 쳐내고 당신에게 진짜 의미 있는 20%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싸우지 마세요. 습관은 없애는 게 아니라 교체하는 겁니다. 찰스 두이그의 책 습관의 힘에서 소개된 습관 루프를 활용하세요. 신호행동 보상. 이 구조를 이해하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라는 신호에 폭식하는 행동 대신 산책하기라는 새 행동으로 바꾸세요. 보상인 스트레스에서는 똑같이 주면서 결과만 바꾸는 거죠.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66일만 버티세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원리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복잡한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핵심에 집중하고 좋은 습관으로 교체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 같지 않나요? 이제 헤매는 건 그만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20%에 집중하고 오늘 하루를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한 생각은 버리고 심플하게, 가볍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한 스푼, 간단한 스푼 심리학이었습니다.